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25일 시장 깰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저도 제가 영상이 안 올라간지 저도 이제 모르고,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일찍 잤거든요.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이제 밤 늦게 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제 영상이 안 올라가 있어가지고 불이 나게 이제 그게 영상 올릴 때 검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걸 좀 안 올려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조절해가지고 올려서 어쨌든 이제 어제 좀 새벽에 올라갔죠. 좀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뭔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렇게 저녁에 좀 일찍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이제 일어나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몰랐죠. 저도 이게 영상이 안 올라온지. 아무튼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어제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좀 그런 일 없게 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하여튼 그거 좀 설명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좀 아침에 라이브를 했는데 라이브에서 좀 물어보시면 수출 데이터 어디서 얻냐. 사실 이제 관세청 들어가면 돼요. 관세청 들어가면 종목 코드 있어요. 수출 코드. 근데 그거 일일이 참 알기도 어렵게 하는데 되게 좀 복잡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10일에 한 번씩,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10일마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주는 사이트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텔레그램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비비 리서치라고, 요게 텔레그램 주소예요. 요거죠. 요거를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t.me /brain, 요거는 이제 그거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시프트 누르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게 요 마이너스가 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 요 주소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것만 조금 헷갈리지 마시고, 저 주소를 그대로 이제 치시면, 혹시 텔레그램 하시면 요 주소를 그대로 이제 검색하시거나 치시면 돼요. 요 주소 그대로. 요게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제 이름이 기억 안 나.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시프트 있죠. 시프트 키보드 시프트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제 저게 보통 이제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시프트하고 마이너스 누르면 밑으로 뜨죠. 저거면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 여기 들어가시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 보시면 이게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서 예를 들면 포토레지스트 수입, 이건 수입 데이터입니다.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헬리콥터 부품품, 비행기, 여기 밑에 기업들까지 다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이제 보는 거죠. 20일까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요게 엑셀로 된 이제 실제 숫자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란 버튼 눌러서 검색도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수출 그게 좀 궁금하다, 그럼 누르면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컨텐츠가 다 나옵니다. 이제 이분들이 해주시는 게, 제가 이제 계속 요약해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 중에 이제 정리한 게 있어요. 9월 어디 갔죠? 이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잠정치 수출 데이터를 비비 리서치에서 이렇게 정리를 싹 해줍니다. 이걸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좀 괜찮은 것들만 더 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 번 더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분들은 자동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빨리 하시더라고요, 되게. 네, 뭐 일반적으로 저걸 할 수는 없어요. 저거 하나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올려주니까 요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말씀드리고요. 그 현대차 인도법에 이제 승인 받았다고 합니다. 로이터 보도가 있었고 골드만삭스 내년 HB 그러니까 너무 하이닉스나 이런 거 그 걱정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 또 요 내용 괜찮더라고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다음 밸류업은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기업만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저도 이제 어제 그 방송하면서 하는 중간에 갑자기 이제 종목이 이제 결정이 돼서 그냥 기업만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저녁에도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오늘 뭐 리포트들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아쉬워요. 우리가 생각한 그 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 배터리 보고서 미국 원전 천연가스 반도체 또 요 기업들 뭐 이 Q&A를 좀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 관련된 내용하고 LG전자, 한전 KPS, JB금융지주, 바이넥스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그냥 강세로 끝났고요. 잘 끝났습니다. 야간 선물도 올랐고 환율은 많이 떨어졌고요. 반도체도 올랐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안 좋으니까 더 호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금리 더 세게 내리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그 11월 달에 50bp B컷 한 번 더 한다. 이게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이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내렸죠. 지급준비율 인하를 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 이런 것들을 또 했고 또 거기에 대출해 준대요. 주식 살 때 주요 투자자들한테 이거 그러니까 주식시장 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부양책까지는 아니더라도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인데 인민은행의 발표는 예상보다 강했지만 정부가 직접 이거는 인민은행이고 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해서 돈 찍는 거 있죠. 이거 이제 미국이 하는 방식이죠. 지금 미국은 채권 엄청 발행하죠. 국채. 그래서 중국 주식은 좋겠지만 더 많은 재정 개입. 그래서 주택 및 수비 수혜는 미미한 영향이고 베이징은 긴급 조치 통해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의지는 좀 강해요. 이제 그걸 봤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중국이 어쨌든 꺾이는 건 맞겠다. 이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하방은 단단해졌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원자재한테는 또 좋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컨퍼런스 보도에 이제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을 크게 하였습니다. 105.6인데 98.7로 급락을 했어요. 21년 8월 이후 최저치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고용이 중심인데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보는 소비자 응답이 30.9 구하기 어렵다는 게 18.4 이 차이가 좁혔어요. 그 얘기는 뭐죠? 점점 구하기 어렵다는 사람들 얘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치가 좁아진 건 좋은 게 아닌데 이게 21년 3월 이후 최저치로 이 차이가 좁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부담은 된 건 맞지만 금리 인하를 더 세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바뀌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를 사실 올린 거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 주식 매각이 13일로 끝났대요. 이제 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젠슨항이 내년 3월까지 팔기로 했는데 벌써 다 팔았나 봅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부담은 좀 없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 JP모건은 지금 미국 현재 경기 사이클은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 노동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해고는 적고 실업률은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투자들이 그 경기를 너무 우려해서 주가 급락하면 기회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외생적 충격이 아니라면 현재 경기 사이클 몇 년 더 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게 그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3.97% 주요 반도체 기업들 주가 좋았고요. TSMC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10월 2일 날 차량 인도 대수 발표하는데 10월 10일 로보스토어가 아니죠. 뭐죠? 로보택시죠. 예. 제가 이번에 새로 팀을 맡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리네요. 이런 이제 제휴 서비스 같은 것들도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용어를 로봇자 들어가면 참. 어쨌든 로봇 택시 공개 등 이벤트 앞두고 투자 심리 지금 지속 호전될 걸로 보고 있고, 원자재주가 그래서 어쨌든 또 많이 올랐고요. 그 중국의 금리 인하, 비자 카드는 이제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 제기해서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로이터가 이제 우리 뭐 예전에 다 공부했던 거죠. 현대차가 인도법인 그 이제 상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중에 일부를 주주들이 돌려받을 수 있어서 우선주의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 비중 높은 회사들은 이제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분석해드렸지만 화신이 제일 많고요. 서현이야, MVH 코리아 뭐 이런 기업들, 이게 매출 비중이니까 인도 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HBM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 부족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채널 중에 또 루팡이라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서도 이분도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분도 아예 제가 차라리 요 앞에 HTTPS는 굳이 뭐 없어도 되긴 합니다. 되긴 하지만 t.me 요것만 쓰셔도 되고, 요게 이제 주소고, 이건 이제 텔레그램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ORNLUPIN 맞나요? 요런 이제 주소고, 이거는 이제 주로 외신 기사나 이런 이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요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를 대량 출하하면 가격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 수요가 강력하니까 급락하지 않을 것 같다. D램 재고 조정이 있다. 근데 그게 뭐 장기적인 가격 하락은 아니다.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골드만삭스가 모건 스탠리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게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건 너무 과도한 우려다. 공급 과잉 아니다. 그래서 10가지 질문과 답변했는데, 내년 HBM 공급 과잉 오냐 안 오냐, 안 온대요. 올 가능성 높지 않다.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다, 공급보다. 그리고 이미 다 매진됐다. 삼성전자가 알고 보면 엔비디아에 이거 공급하면 공급 과잉 오는 거 아니냐. 근데 몇 년간 그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뭐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엔비디아에서 공급을 팍 늘리면 하이닉스가 그 점유율을 뺏기잖아요. 그럼 하이닉스 만들어 놨을 텐데 그럼 공급 과잉 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이상으로 수요가 많대요. HBM3 8단 12단 HBM4도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안정화될 거다. 이 내용이고, 근데 삼성전자 또 여기에 공급을 못하면 삼성전자 HBM 투자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전통 D램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럼 전통 D램은 또 공급 과잉 오는 거 아니냐?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삼성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걸로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거란 또 우려도 있는데, 이게 HBM 생산 능력 구축은 이미 1년 전부터 논의를 합니다. 고객들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엔비디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미 젠슨항과 얘기는 끝났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젠슨항도 삼성 걸 받으려고 하는 거고, 다만 아직 통과를 못한 거죠. 대웅.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이거 만약에 통과 안 되는데 그냥 무리하게 또 했다가 생산 능력 구축했다가 그냥 이걸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높진 않다. 그리고 또 AMD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고요. 또 D램 수요 둔화되고 있냐? 근데 둔화되는 건 맞아요. 전통 D램, DDR4 이건 많이 알려드렸죠. 모바일과 PC 그건 맞다. 현재 메모리 시장 재고 수준 우려스럽냐? 아니다. 정상 범위다. 옛날에 그러니까 고객사 있죠. 뭐 저 PC 만드는 업체들 여기가 10주 인상, 정상이 8주니까 좀 많아요. 근데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공급사들은 지금 6에서 8주 정도. 근데 옛날에 2년 전에 한참 안 좋았을 때가 재고가 20주까지 쌓인 거 아시죠? 적자날 때. 그거랑 비교하면 아직은 너무 양호한 거죠. 중국 D램 공급 우려해야 되냐? 근데 거기는 옛날 제품 DDR4 여기니까
LPDDR5, 그러니까 DDR5는 수요가 여전히 좋고요. 그 주요 D램 공급업체 공급 걱정해야 되나? 공급 증가 제한적인 것 같다. D램 하락 쪽이 접어들었나? 재고 조정 기간은 맞아요 지금. 그래서 주가 빠졌는데 장기적인 가격 하락 아니다. 또 HBM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게 완충 역할. 하이닉스 23년처럼 D램 수익률 폭락할 것 같냐? 아니다. 제품 구성 개선되고 그때랑 다르죠. 지금 HBM 압도적 1위잖아요. 그리고 훨씬 수익률도 좋고 낸드는 둔화되고 있나? 기업형은 좋은데 소비자형은 둔화되는 거 맞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너무 모건스탠리는 이제 약간 좀 과했던 것 같고 그 주가 이미 빠져버렸잖아요. 설사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주가 이미 선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따른 우리나라 수출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일단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한대요. 미국이 1% 금리 낮추면 수출이 0.6%포인트 증가한다고 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는 수출 증가에 2달에서 반년 정도 좋은 효과를 줘요. 근데 환율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봤더니 환율하고 별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수출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상관관계 있나요? 자, 여기 원달러 환율이 증가하는 먼저 올라요. 오히려 수출 증가해 보이세요? 원달러 환율 증가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수출이 꺾이죠. 그러니까 완전 역상관관계가 오히려 나와버렸고 이번에도 비슷해요. 먼저 갔어요 수출이.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 증가율보다 뒤늦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환율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과거보다 환율이 높아요. 근데 1,300원인데 1,300원은 옛날보다 높은데 이게 밑으로 꺾이는 건 내년 하반기 돼야 된다. 1,300원 이상에선 큰 영향 없다는 거죠. 또 일본이 엔화 강세니까 우리랑 경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한테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걸 주목할 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신흥국에 돈이 들어간대요. 보이세요?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파란색 선 보이시죠? 확 낮추면 돈이 처음에 빠져나가요. 이때 왜냐하면 위기 때 금리를 세게 낮추거든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려고 돈을 확 빼요. 근데 순차적으로 금리가 진정되면 돈이 왕창 들어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이번엔 좀 다르죠. 이번은 경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결국 시차가 지나면 신흥국은 우리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비슷하죠. 외국인들 막 반도체 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긍정적이고 또 신흥국 수입 증가율.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주황색 선 확 낮추면요. 신흥국이 처음에 이제 놀래죠. 이제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서 낮추는 거니까. 근데 그 후에 신흥국 수입 증가율 보이세요? 그죠? 두 번의 이 사이클. 금리 확 낮췄을 때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금리를 팬데믹 때문에 한번 낮췄을 때 수입 증가율이 확 올라오죠. 저런 거 보면 신흥국이 수입을 늘린다는 건 신흥국 소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수출 환경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보험성 금리 인하한 것도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IT나 기초 가공금속 이쪽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원화 강세를 일으키니까 환율을 떨어뜨리니까 수출에 약간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주요국이 금리 인하를 다 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출 증가 효과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본다면 이번 금리 인하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증시엔 반영은 안 됐지만요. 그리고 이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제 뉴스원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제가 이번에 팀을 하나 맡아서 이런 이제 콘텐츠 같은 걸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MTS에 이런 것들을 띄워드릴 예정이에요. 앞으로 저희 회사 아직 MTS에는 이런 정보들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제 팀장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저희 세팅이 끝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MTS만 보고도 정말 충분히 투자할 만 하겠다. 그걸 좀 만드는 게 저의 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코리아 그 밸류업 지수 이제 구성 종목 이제 100개 기업이고 여기 보면 IT, 산업재. 근데 너무 이렇게 섹터에 딱 이게 골고루 분포한 건 너무 좋은데 좋을 수 있어요. 고르게 한 거니까 특정 섹터 아니고. 근데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들어갈 종목이 안 들어가고 엉뚱한 종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의아한 기업들 몇 개 보이시죠?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좀 의아한 기업들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 왜 KB금융이 왜 안 들어갑니까? KB금융이 안 들어가 있어요. SK텔레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당 잘해주는데 주주환원도 좋은데, 그죠? 좀 이상하죠.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비중을 보면요, IT가 압도적이에요. 반도체 많죠. 그러니까 그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반도체 지수 아니냐. 예, 그러니까 좀 약간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 기업들 알고 싶으시면 그 뉴스원이라는 이제 뉴스 채널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밸류업 검색하시면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지수 가동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오늘은 좀 보고서가 좀 많아서요. 네, 좀 빨리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S 이제 밸류업 지수 코멘트를 실제 외국계 증권사도 했는데 여기서도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네. 일단 공개했고 그 100개 구성 종목인데 이제 조건은 시총 400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2년 연속 적자 아니어야 되고요. 누적 순손실 아니에요. 2년 합쳐서 적자만 안 되고 2년 연속 적자도 아니에요. 2년 연속 배당금을 줬거나 자사주 소각을 했어야 돼요. 뭐 이건 좋죠. 이런 게 들어간 건 좋고. 근데 PBR이 높을수록 좋아요. 같은 산업이면 이런 조건을 갖췄는데 PBR이 높으면 더 편입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게 다 갖춰진 후에 ROE가 높으면 선정됩니다. 뭐 이것도 좋아요. ROE가 높은 기업이 선정하는 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건 뭐죠? 당연히 주주들한테 환원을 많이 해주거나 자본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좋은데 요게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예. PBR이 높은 기업이 주주환원을 잘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주환원을 잘하는데도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그게 밸류업 아닌가요? 주주환원 잘해요. 근데 시장이 인정 안 해줘요. 우리나라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럼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밸류업, 그러니까 지수를 만들어줘서 자금을 유입시키고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PBR 1배 넘고 이러면, 대표적인 게 KB금융 같은 회사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ROE도 올리고 막 이러면서 해주면 좋은데, 예,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단순히 너무 그냥 저렇게 저 조건에 맞게 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필터링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예, 그 저 기준에만 맞게 넣어버리니까. 근데 이게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실과 미래도 반영을 하는 게 또 주식시장인데 그게 좀 안 됐고, 그래서 UBS에서도 이거 보고 당황했대요. KB하고의 하나금융에 왜 포함 안 되고 여기에 왜 NC랑 SM, JYP 두산 바퀴지 왜 들어갔냐 이런 느낌이고, 한미반도체, 포스코 DX, HPSP, 현대일렉트릭, 클래시스, 삼양식품 어떻게 또 포함된 거냐. 근데 저는 이제 UBS 얘기 중에 이거는 반대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들어가야죠 당연히. 한미반도체는 주주환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분명히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좀 너무 이제 고밸류, 주주환원 좀 일부 인색한 기업들도 포함되는 거 보고 UBS도 좀 실망했다. 근데 한미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하나증권의 이경수 연구원님이 약간 일본 스타일에 맞췄대요. 일본의 JPX 프라임 150 지수와 좀 유사한데 다만 다른 점은 일본은 특정 업종에 쏠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군별로 안분 배분을 했죠.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도 나죠. 아닌 기업을 억지로 넣는 경우도 생기니까. 종목 수가 생각보다 작고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냐, 배당 성향, 이거랑 자사주 소각을 더 많이 하는 거, 회사의 자본 대비해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너무 단순 기준으로 이걸 분류해 버렸어요. 그리고 밸류업 지수 배당 수익률이 오히려 코스피 100보다 낮아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아니 밸류업 지수에 들어간 기업들이 코스피 200, 200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그럼 너무 낮은 거죠. 배당 수익 2.2%밖에 안 돼요. 성장성 우려. 밸류업 지수 종목군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7밖에 안 돼요. 코스피 200이 30.6인데. 그러니까 실적 좋은 기업들은 왜 이렇게 성장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빠져 있고, 뭐 표창기업,
뭐 공시 이행 기업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좀 아쉽다는 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공개됐는데 수익성과 시장 평가 높은 기업들의 관심, 그러니까 오히려 고평가된 기업들이 더 이게 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받는 상황이고 실적이 좋은데도 저평가된 거는 더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밸류업의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쉽고 과거에 KRX 300 지수가 2018년에 나와서 처음에 흥행했는데 사실상 그 후로는 크게 흥행을 못했죠. 근데 이번 밸류업 지수가 과연 흥행할 수 있을지 뭔가 좀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 기관들이 살 거 아니에요. 연기금도. 그러니까 그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지수면 괜찮다 이런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흥행 실패할 가능성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번 좀 밸류업에 속한 기업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업이 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고평가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특히 2차전지 같은 건 보세요. 지금 실적 꺾였는데 지금 굉장히 고밸류죠. PBR 되게 높은데. 근데 어쨌든 밸류업 지수의 기준 중에 하나가 ROE 높으면 ROE도 높아야 되지만 PBR이 또 높으면 또 점수가 받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앞으로의 또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기존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좀 더 고려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은 좀 더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배당 수익률이 2.2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이 높다고 밸류업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업은 그냥 주가 고평가돼서 PBR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밸류업 한다고 그러니까 PBR 높으면 밸류업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가가 비싸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필터링이 없는 게 좀 아쉽고 IM증권에서도 몇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저조한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소폭 상회 밖에 안 되고 코스피 200 대비해서 매력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주주하는 거 거리 먼 기업들도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2% 안 되는 기업이 절반이 넘어요. 뭔가 좀 아쉽다는 거죠. 그 너무 PBR이 높아요. PBR 무려 4배 이상인 기업이 17개 됩니다. PBR 4배면 굉장히 비싼 편인데 그리고 과거 데이터 쓴 거예요. 과거 2년 합산 흑자 기업, 과거 2년 평균 PBR 상위 50%. 과거 데이터죠. 현재 데이터도 좀 더 반영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들어가 있고 KB금융, 삼성금융 같은 굉장히 준수한 조건 다 갖추고 있는데 22년, 23년에 PBR이 낮았죠. 은행 원래 낮잖아요. 결국 안 들어갔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합산 비중 30%. 여기 아까 반도체 소부장 많이 보이죠. 이거 합치면 한 40% 될 거예요. 비중이. 그럼 반도체 지수일 수 있어요. 오히려 지수가 대표성을 띄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아쉽다. 아마 많은 분들도 아마 이런 내용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취지는 좋은데 뭔가 좀 박자가 안 맞는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거래소도 열심히 했겠지만 시장이 지금 생각이 이렇다는 것도 좀 가미를 하셔서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2차전지 요즘에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기차 정책이 좀 바뀔 것 같고요. 독일도 전기차 보조금 부활할 것 같고 독일의 자국 완성차 지원 자국책 검토. 하반기 GM 이제 저가 전기차들 나옵니다. 그리고 산업의 방향성 후퇴 없고요. SK온과 삼성 SDI 공급망이 주목하자 이런 좀 내용도 있어서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동안은 좀 기다려라 아직 보수적이다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보고서는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바뀌어요.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미래에셋의 김철중 강민희 연구원님도 겨울이 끝나가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겨울이 온다는 막 보고서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서서히 봄이 오는 약간 그런 보고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배터리 섹터가 올라갈 땐 정책과 테슬라가 좋아서 테슬라 따라잡으려고 후발 업체들이 투자 많이 해서 어쨌든 공급 부족 왔고 배터리가 엄청 올랐죠. 그리고 22년 8월에 IRA 법안 통과되면서 미국의 한국 배터리가 1등 할 거다. 이 논리로 갔는데 작년 8월부터 이제 급격한 하락 사이클이 시작됐죠. 정책은 후퇴되고 전기차 안 팔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정책과 테슬라, BYD 같은 전기차 상위 플레이들의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정책은 어쨌든 이제 유리한 그 분위기입니다. 정책은 일단 좀 유리해지는 좀 분위기로 가고 유럽에서 왜냐하면 보조금 재논의하고 있고 BYD는 너무 잘 나가죠 여전히. 예. 근데 테슬라는 어쨌든 모델도 노후화되고 금리가 높아서 차가 잘 안 팔린다 그랬는데 내년에 이제 신차 나오죠. 모델 2 저가 전기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해소될 것 같고 금리도 이제 꺾이니까 그래서 일단 뭔가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셀 중심으로 투자를 공고를 했고요. 내년에 북미 전기차 34%, 테슬라와 GM이 주도할 것 같고 최근에 GM의 전기차 보이세요? 잘 팔리죠. 예. 어쨌든 올라오고 있어요. 이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고 유럽도 내년에 24%. 유럽은 이제 탄소 배출 강화하죠. 이산화탄소. 이거는 내년부터 더 강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전기차 더 팔아야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월 2일 날 테슬라 3분기 전기차 인도량 발표되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들이 전력 수요 증가에 좀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뭐냐면 전력이 부족하니까 오죽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3마일섬 옛날에 원전 사고 난 데인데 이거 재가동 계약을 맺었겠어요. 물론 28년부터입니다. 좀 시간은 남아있지만 아마존은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 운영되는 요거는 제가 함께 배우기 원전 그 설명할 때 한번 해드렸던 내용이죠. 원전 그거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 10년간 전력 공급받기로 했어요. 그 다들 원전에 신규 원전을 짓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년 이상 걸리니까 당장 필요하죠. 그러면 옛날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매입을 해버려요. 데이터 센터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원전도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전만 좋은 게 아니라 풍력, 태양광도 필요하고 LNG도 필요하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석탄 빼고 석탄은 어쩔 수 없어요. 줄여야 돼요. 예, 친환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이제 그 에너지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건 원전하고 이런 천연가스, LNG 쪽에 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에너지 업체들이 원전과 가스가 중요하다. 천연가스 활용 중요하다. 예. 근데 고객사들은 아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원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발전회사들이 이렇게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원전도 중요하지만 석탄 발전소를 이제 바꾸는 거죠. 다른 걸로. 신규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 쪽에 더 적극적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도 굉장한 변화니까 우리가 꾸준히 계속 관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최민석 연구원님도 반도체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고서 나왔는데 아까 골드만삭스 내용과도 좀 유사한 게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 괴롭히는 건 모바일이 안 좋고 DDR4 실제 안 좋아요. 아까 골드만삭스 내용에도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좋단 말이에요. DDR5랑 LPDDR5 요게 비중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40에서 50%반 정도 되거든요. 연말로 가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DDR4 가격이 하락을 해도 전체 D램 가격은 상승세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모바일 비중이 낮고 하이닉스는 특히 더 삼성보다는 지금 현재는 더 난 게 HBM 비중이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보시면 되겠고 신한에서 아마 이제 IR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진중공업 현재 매출 구성 종류 이 회사가 데크하우스랑 탱크 만들어요. 탱크는 LPG 담는 통입니다. LPG 운반선 그거 LPG 운반할 때 그럼 담아야죠. 탱크가 있어야죠. 저장 공간 그거 만들어요. 근데 지금 상반기까지는 선실이죠. 데크하우스 이거 비중이 높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탱크 비중이 높아요. 원래 탱크가 마진이 더 좋은데 내년에 2배 이상 늘어나고 근데 이 선실 쪽 데크하우스도 마진이 지금 늘어났대요. 왜냐하면 여기 만드는 업체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해양 선박 데크하우스는 작년에 사업 중단했고 경쟁사 오리엔탈 마린탱도 더 만들 여력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데크하우스는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이거 엄청난 장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죠. 이런 부분은 우호적이고요. 동성하이텍은 단가 협상 때문에 수주가 지연된 거냐 최근에. 근데 협상 통해서 가격 올리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LNG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운반선이. 그래서 단가는 올려서 아마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매출 피크아웃은 언제냐?
26년이나 7년도 정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수주받는 물량이 26년부터 반영되거든요. 근데 또 혹시 26년에 피크아웃 올 수 있으니까 암모니아나 액화수 등으로 좀 다변화하려고 한다. 근데 생각보다 LNG 운반선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부분을 주가는 많이 반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선 시장 괜찮다. 교체 수요 발생한다. 예. 친환경 분위기 어떠냐 컨테이너선. LNG 이중연료 추진선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메탄올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메탄올보다 천연가스 LNG. 그리고 발주 물량은 이 1위에서 10위권까지 선주들은 선대 그 30%, 그러니까 전체 30% 정도 친환경 선박을 갖고 있는데 11위권 이제 좀 밑에 있는 기업들은요. 그 전체 선대 7%밖에 없어요. 친환경 선박이. 친환경 선박은 뭐죠? 저게 LNG를 연료로 써서 탄소 배출을 줄인 건데, 이제 중소형 선사들이 컨테이너선을 많이 발주할 것 같고요. 카타르 물량은 좀 28년도 물량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큐맥스 굉장히 큰 물량인데 이게 아마 중국의 후동중화가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왔죠. 카타르가 낮은 성과를 요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굳이 우리 이 가격 안 한다. 예. 왜? 우리도 물량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가져간 이유가 명확히 나오죠. 중국 가격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그런 가격에는 뭐 수익성 깎아가면서 하긴 싫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은 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국이 또 워낙 싸게 하는 건 좀 부담은 되죠. 사실 경쟁사니까.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LNG 물량, 아마 대선 끝나면 LNG 투자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대선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고, FLNG는 바다에서 천연가스 시추해서 그걸 액화시켜서 LNG로 만들어서 운송까지 해주는 해양 플랜트인데 매년 2개 정도 수주를 받을 거고 한 기당 2조 정도 돼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 체제 구축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양 전체 매출 비중은 일단 올해 연말 되면 25%,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30%까지는 갈 것 같다. 자, 그리고 투자 전략 관련해서 디플레 사서 인플레 판다. 이게 뭐냐면 중국은 물가 낮죠. 지금 중국은 물가를 올려야 돼요. 너무 낮아요. 디플레, 일본처럼 되고 있어요. 근데 물가가 낮다는 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물가는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이걸 이용하면 조선주한테 좋다는 얘기죠. 뭐냐면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왜냐면 성가는 오르죠. 선박 가격은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LNG 운송선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성가 계속 오릅니다. 근데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게 배 후판 철강이죠. 이게 중국에서 만드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후판 가격이 15.6% 하락했고 신조선가는 6.8.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 후판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된 거죠. 조선주한테 좋은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차 전지한테도 좋을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중국에서 리튬 수입하죠. 이게 단가가 작년 대비 마이너스 67.8% 폭락을 했대요. 미국에 수출하는 2차 전지 단가는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배터리 단가는 30% 빠졌는데 원재료는 그거보다 2배 더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가가 훨씬 싸니까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 배터리한테는 좀 우호적일 수 있다는 거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전자 펀더멘탈 개선되고 있고 이제 주가 오늘 좀 빠졌는데 일단 구독과전 또 앱 OS LG전자 TV의 스마트 TV 보면 이제 리모컨으로 뭐 볼지 우리가 골라볼 수 있죠. 근데 그런데 광고 붙거든요. 공조기 이런 이제 그 주력은 아니지만 신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39%, 30년에 52%까지 갈 것 같고 달러 약세 오히려 좋대요. 왜냐면 LG전자 미국에 수출도 하지만 26% 정도고 나머지는 달러 외 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향이 제한적이죠. 근데 반면에 가전제품이나 저런 거 만들 때 원자재 수입하죠. 그때 다 달러로 결제해요. 달러가 떨어지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줄어요. 그러니까 LG전자한테는 달러 지수 하락이 나쁘지가 않은 거죠. 그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했고요. 배당률은 2.5. 그래서 재고계획 발표를 예고했고 4분기 중에 아마 발표할 거예요. 10월, 11월 중에 하겠죠.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고 거기서 주주환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물류비 부담. 근데 이건 정점은 지난 것 같고요.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수요가 아직은 좀 부족한 건 맞죠. 가전 쪽에. 근데 미국의 금리가 실제 꺾이니까 이제 가전 수요도 늘지 않겠냐. 특히 모기지 금리가 중요한 게 가전제품 언제 사죠? 이사할 때. 주택 구매할 때. 그러니까 주택 구매가 많이 늘어나는 건 금리랑 연결되니까 뭐 나중에 나아지지 않겠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도 부담 없고 좀 괜찮지 않나 싶고요. 크게 오를 모멘텀은 아직은 없어요. 좀 시간은 아직은 걸리긴 하지만 밸류는 부담이 없습니다. 자, 미래에셋에서 한정 KPS 뭐 원전도 지금 죽었던 것도 아까 3마일선 그러니까 이해산 뭐죠? 우리 공부해봤죠. 한정 기술은 설계 업체니까 맨 앞단에 있고 이해산 맨 끝에 있죠. 원전 다 지어진 다음에 시운전하고 정비할 때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보통 원전 60년 가동하잖아요. 40년에서. 그럼 계속 매출 나오는 거예요. 정비 꾸준히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결국엔 한정 KPS가 나중에 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3마일 섬 이런 데 다 지금 재가동하고 화학, 예, 그 석탄 그 화학 있잖아요. 화력 발전소도 해줘요. 화력 발전소 뭐 예를 들면 뭐 수력 발전소 원전 이런 것들 다 정비할 때 한정 KPS가 해주거든요. 근데 화력은 점점 줄겠죠. 석탄이니까. 대신에 원전을 그걸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원전은 예방 정비가 늘어난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또 신규 원전 유럽에서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이 5% 돼요. 5.8이나 돼요. 고배당주로 저는 충분히 매력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JB금융지주가 어쨌든 못 들어갔습니다. 원래 들어가도 되는 회사인데 거기 밸류업에 근데 못 들어갔어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좀 너무 늦게 발표한 거죠. 그래서 김은갑님이시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발표했고 주주환원율 무려 50% 주겠대요. 이런 기업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밸류업에 주주환원 무려 절반을 해주겠대요. 엄청난 거죠. 번 돈의 절반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럼에도 만약에 PBR 한 배 못 간다 그러면 재검토해서 더 주주환원 더 해주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제 계획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런 계획과 목표 검토 방안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는 CTT 리서치라는 곳에서 어제 공시 나왔어요. 이제 그 설명이고 이제 174억 규모고 시험 생산이죠. 이게 시험 생산인데 원래 연말에 기대했는데 좀 빨리 나온 것 같고요. 오송 공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동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준은 시험 생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인지는 몰라요.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물량 이제 본 생산 앞두고 먼저 테스트 물량을 해보겠다. 테스트 물량인데 174억이나 돼요. 그래서 해외 이것도 중국 영향을 받겠죠. 중국을 혹시 썼다면 이제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중국 CMO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송 공장의 7,000리터 중에서 5,000리터 전부와 1,000리터 한 개 라인을 사용하고도 초과하는 큰 물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송도 공장 2,000리터에서 셀트리온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상업 생산과 오송 공장 6,000리터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신규 고객 품목 상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리고 바이넥스는 제가 알기로는 유럽 승인은 받은 걸로 아는데 미국은 아직 모르겠어요. 미국은 아직 그때 안 받았던 걸로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두 개 받은 회사는 유일하게 ST판과 삼성바이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받은 회사는 이제 바이넥스. FDA는 지금 아마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이제 최종적으로 받았는지는 아직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생물보안법 통과됐고, 통과 이제 기대감이 있고. 근데 바이넥스는 어쨌든 신약도 신약인데 그 바이오시밀러 물량을 또 이렇게 수주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요새 왜냐면 바이오시밀러 시장 커지니까. 셀트리온이 CDMO 시장 사업 진출 선언했죠. 그래서 아마 M&A 한다고 하니까 바이넥스와 전략적 제휴할 수도 있다. 이런 또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두권 두 곳의 바이오시밀러. 우리나라 선두 바이오시밀러 어디예요?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죠. 아마 거기를 지칭하는 거 아닌가 이게 보여지고, 그래서 해외 인증 받았는지, 글로벌 대형 고객사 있는지, 상업 생산 경험 있는지, 이 세 가지 중요한데 이거를 모두 다 바이넥스가 충족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니까, 다만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점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시는 딱 하나 있었고요. 여기 바이넥스 요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거기까지는 설명 안 드리겠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저는 CDMO가 어쨌든 뭔가 좋은 지금 분위기를 맡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좋은 거죠. 그래서 한국의 대표 CDMO 삼성바이오, ST팜, 바이넥스, 동아소시홀딩, 자회사, ST전바이오, 유한양행, 유한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계속 저평가를 받아서 좋게 좀 움직여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일부 기업들 주가 많이 오른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한번, 왜냐면 그때 우리 조선주도 봤잖아요. 잘 가다가 한번 맞아버리죠. 계속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촬영할 때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증시가 지금 3시 넘었는데 갑자기 지금 폭포수처럼 막 급락하고 있고요. 와, 보합이었는데 알아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 얘기가 나왔나 봐요. 한 달 동안 이제 좀 검토를 더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당론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분위기가 유예 쪽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금투세 분위기는 민주당이 최소한 유예하는 쪽으로 약간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최악은 지나가는구나 이랬는데, 한 달 동안 금투세 여론 조사를 더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한 달에 한 시간 동안 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고 공교롭게 그냥 지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빠졌나 해서 봤더니 아닙니다. 중국은 굉장히 좋고요, 견조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악재가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뭐 공격한다 이런 속보가 좀 뜬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좀 안 좋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지금 보시면 그냥 갑자기 무너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밸류 관련주는 더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데도 증시에 영향 안 준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시장 보시면 금투세 영향 반드시 받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종가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정말 이게 힘드네요. 힘들어. 이게 뭐 정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다 좋은데 참 한국만 또 이래요. 이걸 어떻게 바꿀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좀 제발 저기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좀 시장에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정책을 좀 빨리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들이 또 주식 안 사려고 하겠죠. 뭐 난 결정되고 보겠다. 그러면 뭔 일이 발생하면 단타밖에 안 해요. 굳이 가져갈 생각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차익 매물까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오른 것도 없지만 또 약간의 그 금투세 약간 이슈, 거기에 또 전쟁 리스크, 이게 또 하필 또 맞물린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종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저기 강의가 저희 회사랑 같이 그 건국대에서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이제 가야 돼가지고 오늘 미리 좀 끝내긴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는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뭐 시장 빠지는 건 이제 그 이유 말씀드렸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주식 팝니다. 뭐 주식 살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중국 쪽은 좋고요. 오랜만에 해운주 좋았죠 오늘 페노션이.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벌크선 그 철광석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타이어도 오늘 오랜만에 뭐 효성티에, 여기 다 중국 쪽입니다. 그죠? 금호석이요. 여기도 좋았고, 전기차 화재 방지 여기도 일부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분위기 좋았는데 뭐 지금은 다 꺾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장비도 오늘 펜트론이 뭐 특히 좋고요. PNT 이런 기업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기업들이 오늘 사실 오르긴 올랐는데 오후 돼서 어쨌든 좀 아쉽게 갑자기 지금 증시가 급락세로 전환되면서
하락 종목이 늘어나고, 특히 바이오 중에 또 지금 뭐가 나왔냐면 그 우시바이오 아시죠?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이번에 생물보안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시바이오가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미국 기업이 우시바이오랑 거래를 하려고 할까요? 그게 삭제됐다고 해서. 이미 방향성 자체는 바뀐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삭제됐다는 뭐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일단 바이오한테 안 좋아요. 최근 또 올랐으니까 이런 이제 이슈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차익 매물에 빌미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밸류와 바이오주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 뭐 증권주 뭐 할 것 없이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좀 붕괴되는 정말 좀 황당한 그런 좀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정말 이게 예,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상이 아니죠. 삼성전자는 또 오르다가 다시 밀려버렸고요. 삼성바이오도 급락하고 뭐 밸류업 많이 빠지고요. LG도 지주사죠. 지주사가 오늘 안 좋습니다. 삼성물산도 좀 그렇고 지주사 충격이 있고 SK스퀘어도 많이 빠지고요. 반면 중국 소비주의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급등했고, 그러니까 중국의 지준율 효과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DB손해보험 급락, 그리고 코웨이도 요새 뭐 너무 주가 막 급등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카드도 마이너스 5%, 하나솔루션도 다시 마이너스 4%.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후에 갑자기 좀 충격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국 때문에 많이 빠졌던 기업들은만 좋고 대부분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도 좀 빠지고요. 바이오가 많이 충격받고 있고, 오늘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휴젤, 뭐 ST팜 다 급락하고 있고, 보로노이, ABL 바이오까지 뭐 바이오는 다 안 좋아요. HK노엔까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반도체는 일부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좀 올랐고, 예, 카페24는 오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반면 하나머티리얼 좀 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코미코도 일부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형제엘리트가 아마 교복인데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중국 소비주 급등했습니다. 밸류업주들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아까 뭐 APL도 그렇고 중국보다 미국에 수출하는 이제 피부 미용 쪽은 좀 안 좋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뭐 보면 급락 종목이 속출하고 있고, 바이오가 안 좋죠. 펩트론부터 해가지고 바이오주들, 바이넥스 아까 좀 잠깐 많이도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일단 이제 중국의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이게 악재로 바뀌는, 우시바이오가 왜 빠졌지 이제 이런, 미국이 생각보다 규제를 좀 덜 하려나 이제 이런 좀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오르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주로 중국 소비주랑 예, 일부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예, 뭐 근데 큰 뭐 섹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장이 왜 이렇게 예,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물론 빠지긴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그 아까 우리나라 금투세 일단 한 달 동안 의견 모아보자, 요게 불확실성 가중시켰고, 두 번째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요 소식, 요 두 가지가 이게 전쟁 리스크를 또 자극시킨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시장에 좀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모사드 본부 겨냥 미사일 공격을 했다, 요 뉴스가 뜬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전면전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어제 국회의원 한 분은 뭐 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인버스를 사라 그러는 좀 이상한 망언을 하시질 않나.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주식 투자하는데 인버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주식 그렇게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 사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정말 예. 완전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화가 많이 나시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식시장을 좀 살리려고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껴안고 있으니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좀 이렇게 보시면 또 짜증나고 그러지만 이미 우리나라 매 맞은 만큼 많이 맞았고 금투세 이슈도 매를 많이 맞은 상태예요. 그동안 워낙 빠졌잖아요. 그래서 단기에 많이 좀 올랐는데 그런 뉴스들 나오니까 야 좀 팔고 가자. 그러니까 단기 매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좀 흔들리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어쨌든 금투세 유예 그 시행만 아니라면 결국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만 이제 한 달 동안 또 불확실성이 노출되니까 그게 좀 짜증나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시간 걸리더라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배당 많이 주고 예, 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냥 끝까지 좀 버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 그 중국의 생물보안법 그것도 아직은 몰라요. 근데 설사 우시바이오가 설사요 빠진다고 치자고요. 그 뉴스대로 그런다고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이미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근데 공교롭게 오늘 갑자기 2시 반 정도부터 악재들이 막 이것저것 터지는 것 같아서 증시가 그걸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좀 어제 또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